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정치적 판단을 잘못하고 결과를 내지 못하면 안 된다. 총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아베는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했는데 이는 2012년 12월 26일 두 번째로 총리직을 맡은 지 2802일 만입니다. 아베 내각은 최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치사를 새롭게 쓰긴 했지만 아베의 지지율은 최저 수준, 경제는 곤두박질, 아베의 건강 이상설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점점 상황은 암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2기 집권 이후 코로나19에는 아베 노마스크를 배포하거나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캠페인처럼 더 말하기도 입 아픈 그런 비상식적인 정책을 펼쳤고 또 재임 기간 중 엄청난 부정과 비리로 일본 국민들은 극심한 분노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 여론의 50% 이상이 아베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8일 오후 5시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를 내는 것이라며 정치적 판단을 잘못하고 결과를 내지 못하면 안 된다. 총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임 이유는 궤양성 대장염 재발임을 밝히며 7년 8개월 동안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지만 결국 건강 문제의 벽을 넘지 못했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아베의 사퇴에 일본 정치권에서는 포스트 아베에 대비하지 못해 정국이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베의 측근들도 아베의 퇴진을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아베는 어떤 이유로 갑자기 퇴진을 한 걸까요? 또 아베는 정말 총리직을 그만둘 생각이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실제로 발표 당일 오후까지 아베의 사임은 극비리로 결정된 사안이었는데요. 일본 신문에 따르면 발표 전날 저녁 아소다로 부총리, 아소파벌 의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에도 사임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발표 당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가기를 마치고 이때 처음 입 밖으로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임 발표인 만큼 현재 일본에서는 이번 아베의 결정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기 트라우마인데요. 2007년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급작스럽게 총리직을 내려놨는데 이때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상당한 비난에 시달렸죠. 하지만 관계자들은 아베는 한 번 그만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집념을 가지고 있다며 당시의 트라우마가 사임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추측은 오히려 영향력은 아베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의 어머니인 아베 요코는 일본 정치계에서 대모로 불리는데 일본 정치 전문가들은 아베에게 이제 그만두라며 수건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은 요코뿐일 것이라는 인터뷰도 있었죠. 관계자들은 마마보이의 기질이 보이는 아베라면 트라우마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야당 의원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베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이자 총리라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공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베는 중요한 순간에 몸을 망치는 버릇이 있다며 위기관리 능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베가 이렇게 일본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아도 8년이란 기간 동안 총리를 유지하고 포스트 아베는 아베라는 말이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일본 정치권, 특히 야당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2009년부터 3년간 제대로 정권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미국, 중국과 외교 마찰을 빚고 엔화 가치 급등으로 기업 실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고 원전 폭발까지 겹쳐 끔찍한 재난의 수습 과정에서 민주당 정권은 아마추어 정부의 민낯을 보여줬죠. 즉 일본에게 있어 이렇게나 결격 사유가 많은 아베가 리더로서 최선의 대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스스로부터 측근까지 온갖 비리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된 견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자신의 끝을 알게 된 아베가 자신의 부정부패를 숨기고 퇴임 이후를 보장받기 위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사임하는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이 쇼일 뿐 정치적인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가 총리직을 내려놓은 것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인 것이죠. 아베가 당초 준비한 원고에는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기자회견 불과 1시간 전에 사임하겠다로 바뀐 겁니다. 따라서 기자 질문지도 미리 건네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각본 없는 1시간짜리 최후의 회견이 시작되어 마지막 회견에서 결국 자신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에 기자들은 아베 독주 정치 체제가 품어왔던 문제점들을 파고들었고 이번에도 아베는 책임 회피형 답변만 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원로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아베를 대신할 차기 총리들을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계에선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킹메이커로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오히려 아베 총리 후계자는 이미 결정됐다고 말해 그 의외의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차기 총리는 9월 15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포스트 아베는 누가 될까요?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차기 총리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해결, 코로나19 사태 해결,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 결정, 북한 미사일 위협 등의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또 무엇보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기존 아베 내각에 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만큼 현재 국제 정세에서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을 잡아야 하죠. 현재 일본의 차기 총재 후보군으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노다로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으로 총 5명이 차기 총리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많이 유력한데 스가 관방장관은 사실상 아베와 별다를 것 없는 인물이기에 전문가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한파로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한국과의 관계를 풀면 일본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해 전문가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8년 동안 아베가 일본을 열심히 망쳐놨는데 이제라도 아베와는 다른 총리가 나와 일본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아베의 주요 정책이었던 아베노믹스는 이미 망한 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가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정책 기조를 한순간에 바꿀 수 없을 텐데 아베와 비슷한 사람이 한 번 더 지도자가 된다면 더욱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언론들은 아베 사임을 가장 반기는 곳은 한국이 가장 미워한 총리는 아베 등등 여전히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내용들만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더 이상 한국은 일본을 신경 쓰지 않죠. 심지어 아베가 더 오래 일본을 망쳐주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아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강해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국의 첨단 기술이 한국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현재 한국은 세계 첨단 기술 분야에서 1위 제품을 7개나 보유해 일본과 동률을 이루고 있죠. 게다가 한때 전 세계 시장을 점령했고 절대 한국이 이길 수 없다고 자부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이제 한국에게 그 자리를 뺏겨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동남아 시장에서는 일본 자동차가 선전했었지만 이것도 한국 자동차들이 점점 그 자리를 차지해가고 있어 일본 자동차 업계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게 상대도 안 되는 게 까불어? 지난해 말부터는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 트렌드가 크게 바뀌면서 일본은 자국의 자동차 제조 기반이 우위를 잃을 것이라고 판단해 정부가 직접 나서 닛산과 혼다에게 합병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일본인들의 성향으로 전기차 개발 속도는 이미 뒤처져 있는 상태죠. 특히 많은 나라들이 2050년 안으로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박해졌고 점점 일본 차보다 한국 차로 전 세계 점유율이 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조선 등 거의 모든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져왔는데요. 특히 일본의 조선업은 한국에 비해 기술력이 너무 떨어져 조선업 그 자체가 없어질 위기까지 내몰렸고 일본의 해운사들은 한국에게 배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한국의 조선업이 큰 이유가
기업이 아닌 정부가 지원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비판하지만 일본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아까 설명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조선업에서도 일본은 한국보다 심하게 자국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해주고 기업 합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죠. 게다가 디스플레이 시장과 메모리 반도체도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일본 특유의 느린 속도로 망해가고 있고 디스플레이 시장의 경우 경쟁자인 중국과 손을 잡았지만 딱히 큰 영향력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래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에서도 저력을 보여주며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며 일본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프트파워 분야 중 한국은 절대 일본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만화 분야에서도 일본을 무너뜨렸죠. 카카오의 일본 만화 플랫폼 피코마는 2016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타 플랫폼 시장에 비해 출발이 늦었지만 현재 피코마는 일본 만화 시장 1위에 등극했습니다. 그 비결은 웹툰이었는데요. 최근까지도 종이 만화책을 스캔한 디지털 망가만 있었던 일본에 디지털 만화 웹툰을 들여온 것이죠. 일본은 아날로그에만 빠져 혁신과 발전하지 못하는 후진성에 대해 일본 국민들도 비판을 하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해왔고 그 결과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도 일본을 추월했고 국가 경쟁력도 일본에 비해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만 얽매인 채 한국을 만만하게 봤지만 지금의 한국은 찌르기에도 조심스러운 강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G7 선진국들도 제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우리만의 독자적인 힘을 키워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심지어 일본은 문화 콘텐츠부터 경제 분야까지 한국에게 매달리고 질척대는 상황이 더 나올 것입니다. 일본은 쓸데없는 자존심과 편협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억지 부려왔지만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얼른 정신을 차려 영양가 없는 혐한을 버리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해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지는 태양인 일본이 미래 국제관계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떠오르는 태양인 한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얼른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쳐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